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한판 내부자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실장님이 모자를 쓰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 모자가 사실 그 지난번에 제가 한판 승부 출연했을 때 옆에 계신 김웅 의원님이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래서 쓰고 나왔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문자가 약간 거시기했어요. 문자를 뭐라 보내냐면 형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보냈는데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고. 벌써 만수무강 얘기 들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잖아요 만수무강. 그래도 이제 모자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 실장님 고마워가지고 제 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이쪽으로.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뭔가요? 네. 저도 부착이 웬 모자였더군요.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 또 김규환 논설실장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이 공식적으로 저희 한판 내부자들의 마지막 방송일 수 있는 거죠. 충격적인데요. 근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정년 퇴임이라고 믿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잘했습니까? 곧 저 며칠 뒤에 대한노인의 회원이고요. 5년 뒤에는 지하철 무료 탑승의 특전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좀 앞으로 이쪽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영남권과 수도권을 잇따라 이제 방문을 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김규환 실장님이 올해 초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보냈던 메시지 내용을 취재해 오셨죠? 취재는 아니고 입수를 했죠. 입수해 오셨죠. 네.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고민 끝에 제가 좀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려고요. 문자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긴데 제가 꼭 핵심 내용만 제가 앞뒤를 좀 편집해서 붙여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월이에요. 1월 그 디올백 문제로 그 당정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문자 내용이 좀 되게 긴데 제가 좀 사적인 부분도 있고 좀 부적절한 내용도 좀 있어서 핵심 내용만 제가 정리해서 구성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화면으로 텔레그램 이미지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거 해당 이미지는 이제 저희가 취재된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핵심 내용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서 제가 핵심만 정리해서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자 내용에 뭐 문제가 없죠. 그 두 분이 뭐 형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분이니까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더 많은 그 문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분인 관계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일십이라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일체에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조금 더 저렴한 용어로 이제 생각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모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그 디올백 문제로 이제 논란이 있을 때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어찌된 일인지 읽고 나서 일체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이제 보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디올백 문제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때 1월 8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 6글자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고 예. 나서 1월 17일 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1월 22일 날 1.12 사태라고 하잖아요.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욱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그 문자를 보낸 시점은 그 18일에서 21일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대화 내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시 비대위원장과 네. 김건희 여사 두 분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공개가 됐다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예. 취재 입수 경위는 어떻게 되시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취재된 것이도 그걸 굉장히 좀 물어보신 중요하겠죠. 예. 제가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예. 굉장히 민감하죠. 왜 웃으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존경합니다. 예, 예. 아니 그래도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예. 지금 근데 사실 이 문자 전당- 내용은 그 박성대 시장님도 조금 얘기를 들으셨다고 방금 예. 얘기하셨고 예. 방송 전에 예. 대통령실에 그 참모 비서관급 이상의 일부는 이미 아름아름으로 알려졌던 내용들이에요. 아, 이 내용이 예,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하. 워딩이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아하. 저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편집해서 갖고 온 거고 예. 그 내용은 그렇게 비밀스러운 내용은 아니었다. 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체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다고 여사님이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 그러니까 보낸 사실을 몰랐어요. 두분 여사님이 사이에서. 그냥 임의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예. 대통령께서 뒤늦게 이걸 아신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답은 안 했다. 일식했다는 것도 아신 거죠.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경로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1.12 사태로 이어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확한 시점이 1월 18일에서 22일 사이 뭐 요때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듣긴 들었었는데 예, 예. 시점은 못 들었었거든요. 시점은 못 들었었고 문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화도 했는데 받지 않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콜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재중 전화나 못 받았던 전화인데 그것도 없었다. 요런 얘기는 사실상 거의 확실하게 들었었고 네. 그래서 저도 이른바 이제 친한쪽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었고 근데 총선 과정 중이라고만 들었고 근데 그거 말고 여사가 보낸 다른 문자가 또 뭔가 이제 적절치 않은 부탁을 하는 다른 문자가 있어서 그때부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받지 않았었다. 아예 받아서 답하기 애매한 부분들이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는 앞서 전자는 저도 사실 반 확인이 됐던 거고 지금 김기현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근데 그걸 만약에 네. 그런 만약에 뭐 부적절한 부탁, 뭐 공천 관련된 이야기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문자를 씹었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뭐냐면 만약에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씹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한동훈 위원장은 해당 행위를 한 겁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선거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국민들은 너무 화가 나서 대통령 내외에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그러면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먼저 가서 사과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사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혔으면 그럼 반드시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두 가지라고 보여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취재 반, 이제 추정이 반 섞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박성태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디올폭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난감하게 답을 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일 선택한 게 침묵이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건 김건희 여사 쪽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해석인데 한동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선긋기를 한 것이다. 윤통과 선긋기를 통해서 자신이 더 이상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고 정치적 독립체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뭐 최상병 특검법 지금도 조건부 특검법 제안한 것도 그런 맥락이죠.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여사님의 문자를 현안과 관련된 문자를 씹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점검할 문제가 있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최근에 잘 안 된다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오늘 물론 인천의 그 자유총연맹 행사장에서 서로 웃으면서 악수는 했지만 그 소통의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용한 저 혁신위원장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례대표 공천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가 와갖고 갑자기 비례대표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굉장히 바쁘니까 30초 이내에 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현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거의 맞습니다. 예, 그거 아니라고 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부인하시면 제가 사과 방송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4월 24일 날 취임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씹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전해준 얘기예요. 예. 실제로 제가 보기에 제가 대통령 경로 좀 그만하시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경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건 어떻게 보이냐면 이번 선거에서 결국 선거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 내외가 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당에 대한 일종의 오너십 자체를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문제에 답을 안 한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결국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국민들 앞에서 계속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나오는 그 오만한 모습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진 건데 그걸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의도는 뻔한 거죠. 결국은 당에 대한 오너십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배신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배신자라는 말을 그쪽에서 꺼내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낙선했던 특히 경합지에서 낙선했던 그 후보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굉장히 아끼는 후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그 후배 검사들한테 이 XX 저 XX 이렇게 애정을 담은 그 육두 문자를 섞어서 많이 부릅니다. 예. 그 정부 부처에 있는 검찰 출신 인사는 이렇게 전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시절 우리 후배 검사들을 부를 때 한동훈과 우리는 호칭의 클래스가 달랐다. 우리는 이 XX 저 XX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한 번도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최근에 욕을 한다고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그러신지 몰라도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육두문자를 섞어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동훈이 항상 우리 동훈이라고 불렀대요. 호칭에도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고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까지 제가 들었냐면 외국에 순방을 갔다 오면 넥타이를 꼭 2개 사와서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주고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줄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뭉개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사과하고 싶으셨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여사가 직접 나와서 사과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비대위원장이 허락을 받고 왜 사과를 합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상의하는 절차는 거쳐야 되는데 1단계에서 일단 문자를
일십을 했으니까 거기서 멈칫한 거죠. 그리고 타이밍을 놓친 거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익십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되게 핵심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사실인 걸 보고, 그래 또 여러 번 전화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있고 그 내용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뒤에 알았다로 예. 들었어. 근데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시기에 대해서는 못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저도 어디서 들어서 친한 파 이른바 예. 저기 물어봤더니 좀 잘 내용을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뭔가 좀 부적절한, 그러니까 뭔가 부탁을 하는 공과 사가 조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문자들이 와서 그때부터 익십이 이루어졌고, 저거는 이제 일관된 익십의 관성으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다. 라는 쪽으로 해명을 하는데, 예. 그거 이제 제가 확인이 안 된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깝잖아요. 굉장히 막역한 사이고 허물없는 사이인데 이날 이 건 문자 20 사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뭐 출마 신고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사적인 이런 교류는 끊어졌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문자 통화가 1월 그 사건 이후로 일체 끊어졌다. 이런 게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그 1월 사이에 한 번도 연락한 게 없다고 제가 거듭 확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도 김웅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친구 중에 보면 계속 저한테 돈 빌려달라 이런 문자 보내는 친구가 있죠. 예. 그러면 그거 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친구 부고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맨날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문자만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익십하겠어 라고 한다고 그게 정당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부당한 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달리 예. 선거판에서, 이 중요한 선거판에서 이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나왔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거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반등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안 했고 반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과 여사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딴맘을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딴맘. 이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딴맘이란 자기 정치? 예. 제가 이제 전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취재한 내용은 이거니까요. 예. 잠시 후에 또 신지호 그 한동훈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또 이어서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예. 수신 차단을 하면 그 다음 메시지를 못 봐요. 더 격노할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거 가능성이 60이 있죠. 아니죠. 네. 숫자 1이 사라지는데. 이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여사님한테 확인해 봐야 네. 될 것 수신 차단을 하면 아하. 일단 메시지를 못 내용은 보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이면 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여기까지 짚고. 예. 자, 이제 전당대회 판세. 지금 이제 거대한 구도다, 뭐 이런 1대3 구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 지난 내부자들 방송에서 이제 김규현 실장님께서 현역 의원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20명에서 한 최대 30명 정도 된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명시적으로 또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기 전에 뭐 지지하는 의원 뭐 30명의 명단을 공유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 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전한 내용은 30명이라고 전한 게 아니라 네. 친윤 주류 측에서는 그래봐야 20명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예. 제가 전해드렸는데 예.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18명 정도가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지한다는 게 뭐냐면 보좌진들을 그 한동훈 캠프에 파견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명단 제가 불러드릴까요? 18명? 그거 너무 길어지나요? 네, 길어지죠. 그런데 18명 중에 예. 실제로는 6명이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예. 그 6명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김혜지, 한지아, 진종호, 유용원, 김위상, 김소희. 조직이 없는 분들이죠. 그 12명이 실제적으로 이제 돕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친윤 주류 측에서 상당히 그 배신감 내지는 좀 섭섭해하는 분이 예. 두 분 있죠. 예. 배현진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간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친윤 주류 측이 또 불쾌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 출신들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주윤 야한 하고 있다. 낮에는 야하. 윤석열, 밤에는 한동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커밍아웃을 꺼리면서
약간 이중 플레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출신 17명이 출마했는데 8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예. 김은혜, 강승규, 주진우, 강명구, 조지현, 임종득, 박성훈, 안상훈 의원 이렇게 8명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주장이. 이 중에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양다리라고 비난을 양쪽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모 저 의원은 그 대통령실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주진우는 아니다. 여기는 친주다. 여기는 한동훈한테 간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대통령을 곁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원 얘기해 드릴까요? 강명구 의원이에요. 강명구 의원인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는 남겠다. 그리고 주진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형님 그 거기서 주진우 친한처럼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니까. 예. 근데 여권 일부에서는 이제 주진우가 또 갔다. 네. 이 캠프에서 법률 자문단인가요? 그쪽에 있었잖아요. 대선 당시에. 네, 대선 당시에. 근데 사실은 친윤이면 상당히 가까운 친윤이고 또 부산에 아주 좋은 지역을 공천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사실상 같다라고 보는 게 이제 친윤 일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손 좀 봐야겠어라는 얘기도 하고 나 불구경 하듯이 얘기 뭐 이렇게 지금 윤한 갈등을 즐기고 있다. 이게 나서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뭐 의원들 입장에서 또 이제 전략적인 줄타기를 하는 분들의 선택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죠. 자, 특히 이제 최근에 영남권에서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또 오늘 홍준표 시장도 SNS에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뭐 팩트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당대회 판세는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니고 뭐 지지율은 어차피 뭐 55에서 63%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윤 주류 측에서는 50% 선이 깨질 것이다.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그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한 84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영남이 한 40%, 수도권이 37%라고 하는데 그 현역 지역구 의원이 한 90명인데 59명이 영남이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영남 의원들의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당심 민심과 원심은 또 달라요. 당원들이 지지하는 사람하고 현역 의원들이 지지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조직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친윤 주류 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동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대하는 흐름은 여전히 깨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분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나경원, 원희룡 후보 두 분의 후보 단일화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윤 조직인 새미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기서 이제 두 분의 단일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된 게 있을까요? 네, 확인했죠. 제가 그 관계자들하고 뭐 자주 연락도 하니까요. 그래서 18일 날 대구에서 그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미준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요. 18일 날 이철우 지사가 축사를 하는데 이철우 지사가 세게 한마디 할 거라고 친윤 주류 측에서 메시지 주더라고요. 누구에게 세게 얘기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후보가 참석한 자리에서 아주 세게 한 방 날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미준이라는 단체가 어떤 조직이냐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여권의 그 강력한 그 사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보수 정권의 그 지지를 하는 외곽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최하는 행사인데 초청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미준이 주최하면 큰 전당대회 때 후보들은 다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어야 되는 그런 큰 영향력이 있는 단체예요. 거기 가서 요즘에 옛날 같지 않다고 하던데요. 글쎄요, 뭐 전당대회 특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서는 여전히 좀 영향력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원희룡과 나경원을 단일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1대1 구도로 가는 게 나은지 결선 투표로 가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사실 고심이 많아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TV토론 2차 갈 때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일주일 정도 최소한 남은 시점에서 해야지 너무 촉박해서 하면 나경원을 지지하다는 사람이 또는 원희룡을 지지하는 사람이 상대에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최소 일주일 전에는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한 2분 남았는데 2분 많이 남았으면 좀 천천히 얘기할 걸. 미리 얘기하셔야지.
민주당 얘기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 또 인사는 그래도 네. 잠정적으로 또 예. 자리 비우시니까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해주실까요? 이제 어대 명인데 지금 김두관 후보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옵니까? 김두관 후보는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제가 취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나와도 대세에 지장은 없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진짜로 이번에 안 하고 싶어해요. 주변 측근들한테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2년 전에 그 당 대표 때 77% 지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경선을 한다 그래도 사실상의 찬반 투표인데 앞에 굿자 그려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망신이에요. 망신이죠. 독이 되는 거죠 본인한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기본적으로 재판받아 다니라고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일주일에 최대 4번 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수원까지 한 40km 넘게 나옵니다. 아, 수원 제법 가려면 네, 대북 송금 수사 받으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 서울로 좀 옮겨달라 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자기 당의 지도 체제가 확립된 마당에 굳이 이렇게 당 대표 나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곤해하는데 주변에 그 강한 그 측근들 있잖아요. 박찬대 의원, 뭐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떠밀듯이 해서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하고 싶다, 괴롭다,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3초 남았는데 우리 김기화 실장님 또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소회랄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소회가 어디 있어요? 뭐 때 되면 떠나는 거죠. 한판 승부 이제 그만 이제 출연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외부자들로 객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문. 그리고 내부자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출연료를 싸게 책정하기 위한 그 상황들이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하지만 외부자가 돼서 출연료 많이 받고 그때 한번 출연할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판 내부자들의 김규환 논설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